자, 508페이지 보시면 제2절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럼 잠깐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세금이 소득에 관련된 세금이다. 소득 관련. 그럼 소득을 가지고 과세하는 세금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금이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국가에서 국세로 걷어가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럼 국세 중에서 소위 개인 소득은 소득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법인도 영업활동을 통하여 소득이 있다면 법인은 무슨 세를 내게 할까? 이건 바로 법인세를 냅니다. 그럼 소득세든 법인세든지 간에 소득과 관계 있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국세는 이런 식으로 개인, 법인 나누어서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딱딱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지방세로서 소득에 관계돼서 지방세에서 또 하나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지방소득세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소득에 관계된 세금들은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과 지자체에서 별개로 또 받아가는 하나의 소득은 바로 쌍벌 규정입니다. 무슨 벌? 쌍벌로 한다. 그럼 이제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가 있는 자들은 지방소득세까지 따로 내주는 거예요. 따로. 그럼 이제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낼 때 지방소득세가 있다고 해서 이 지방소득세는 기생세가 아니고 별개의 독립세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원래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세무서에 갖다 낸다. 그럼 세무서에 갖다 내고 난 다음에 다시 뒤돌아서 세무서 가까운 시장이나 군수, 구청 같은 데 있어요, 없어요? 거기 가서 시군구에 가서 지방소득세를 따로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낸다고요? 따로 내요. 그럼 따로 내면 같은 소득세를 국세나 지방세의 차이일 뿐인데 두 군데 따로 가면 납세자들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면 이제 세무서에 가시면 이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직원이 얘기를 해요. 지자체 가서 지방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데 가시기 불편하면 제가 대신 계산해 줄까요? 한다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세무서 직원이 대신했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이 대신했다 그래서 국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래도 무슨 소득세다? 지방소득세는 바로 지방세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변론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소득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소득세라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은 어떻게 나옵니까? 계산 과정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에서 얻은 총수입에서 총수입 금액에서 이에 따른 경비를 빼줘야 돼. 경비. 그러면 수입 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한 필요 경비를 빼달라. 무슨 경비를? 필요 경비를 빼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소득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필요 경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소득을 수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이번에 중개사 자격을 따서 중개업을 개업을 했다. 중개를 개업을 했는데 개업을 해서 중개 수수료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 금액에서 그걸 수입이라 그래. 수입에서 그 운영 경비를 빼야 돼. 운영 경비 중에 제일 먼저 뭐를 뺄까? 집세? 집세는 세금이 아닌데 집세라 그러면 뭐예요? 그냥 막 그렇게 해. 임대료. 월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게 같은 말 안 해. 그냥 넘어가자. 그 사용료, 점포, 임차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고, 또 중개사 관리 유지를 위해서 광고 선전비 같은 거 있을까 없을까? 빼주고, 또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 중개사 사무실 차려놓으면 커피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동네 아줌마들이 일도 없이 와서 한 잔 하고 가 안 하고 가. 또 가면서 한 잔, 앉아서 한 잔, 또 오면서 또 한 잔, 어디 나갔다가. 보통 한 사람이 석 잔씩 마셔야 된대. 그래서 믹서 한 통이 보름이면 다 없어진대. 그 정도로 접대비도 많이 들어가요. 또 광고 선전비라 그래가지고 명함 인쇄비, 그 다음에 각종 뭐 인터넷 자료 올릴 때 바로 그 일정한 수수료 줘요 안 줘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경비들이에요. 이런 경비를 싹 빼주는 것, 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득이라고 한다. 그러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보다 더 경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소득은 줄어요 안 줄어요? 그래서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둬요. 어디까지만 경비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경비를 뺀 것을 우리는 소득이라고 한다. 그럼 이러한 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에 대한 그 발생하는 범위를 알아봐야 돼요. 범위. 그럼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외 소득도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부세는 국내 한반도 내에 있는 영토 안에 있는 부동산 가지고 내는 세금이지만, 이제 소득은 바로 뭐냐? 국내와 국외가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은 국경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소득은 국경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사랑과 소득은 뭐가 없다? 국경이 없다. 사랑과 소득은 국경이 없다. 그래서 요즘 그래서 다문화 가족도 많잖아요. 특히 제 친구 아들이 21살 때 결혼을 했는데 프랑스로 유학 가서 아비가 항상 가르친 게 그거였어요. 애한테 사랑과 소득은 뭐가 없다. 국경이 없다. 또 공부와 사랑 뭐 이런 건 다 국경이 없다.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프랑스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원래 유학 간 사람 두 가지 분류예요. 뭐예요? 아주 잘해서 가든가 아니면 뭐예요? 못해서 오갈 데 없으니까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했는데 딴짓거리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노랑머리에다가 파란 눈의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상한 문화를 배워서 그런지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의 결혼은 부모가 한 절반은 주관하잖아요. 근데 외국 결혼은 그게 아닌가 봐. 어떻게 통보했냐면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성인이 되었고 결혼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무슨 교회에 들려주시죠. 이런 식으로 결혼 통보한 거야. 그래, 남자라면 이해해. 좋아. 그러면 또 어머니는 이해를 할까 못할까? 왜 못하냐고? 애가 결혼을 거기서 교회에서 바로 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머리 아픈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애 결혼하면 받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 다녔던 거예요. 축의금 줬던 게 그냥 찰나로 생각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해버렸더라고. 가고 못 가고 축전이나 보내고 결혼식을 올린 거야. 그런데 그 프랑스 여성은 근데 왜 이럴 때만 수업이 집중이 돼요? 나 이해할 수 없네. 근데 프랑스 여성은 바로 새 이름을 단 가문이었습니다. 새 이름. 그 유럽 쪽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슨 가문이라 해서 새 이름 단 사람, 공작, 꿩, 백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닭, 염소 뭐 이런 집이에요. 그런 가문인데 그 여성이 시집을 가면 반드시 시집살이를 3년을 해야 그 가문의 상속의 권리가 있어요.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일단 유학을 중지하고 한국에 와서 시어머니 3년 이렇게 시아버지 모시는데, 이것이 그 친구 자식놈이 자기 와이프 되는 그 프랑스 여자한테 한국말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집안이 난리가 아닙니다. 첫날 밥상 차려놨는데 밥상을 어떻게 차렸을까? 뻣뻣한 샌드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커피도 우리는 달달한 거 먹어야 되는데 아주 쓱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올려놓고 아침 식사라고 이렇게 대접했더니 시아버지가 넘어가 안 넘어가지 이게. 그래갖고 안 먹고 있었더니 그 새댁이 하는 말이, 시아빠 너 왜 밥 안 먹어? 완전 반말로 하는 거야. 그 옆에서 시어머니 놀래 안 놀래? 이제 졸도할 지경이지. 너도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잘못 가르쳐놨어요.
그 이후에 아웅다웅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근데 프랑스하고 한국을 섞어 놓으니까 이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인형이야, 인형. 그래, 너무 이쁜 거지.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 가정이 화목이 됐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내이든 국외이든 바로 소득은 국경이 있다 없다. 그래서 소득은 한마디로 무제한이다. 제한이 없다. 장소적 제한이 없다 이 말이.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외국 사람이 잠시 우리나라에 들려서 소득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비거주자들은 바로 세금 과세할 때 하나의 제한을 둡니다.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다시 무슨 소득만? 국내 소득만 세금을 부과해야지 외국 가서는 타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씨 중에서도 우리가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 중에서 한국 성을 가진 성씨 중에서 오씨 가문 중에서 오바마 아시죠? 오마반가? 오바마인가? 그분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거나 부동산 사서 소득이 있었다면은 그분은 비거주자니까 우리나라 영토권만 가지고 우리가 과세하면 되지 그 나라 발생한 소득까지는 터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비거주자는 무슨 소득에 한하여? 국내 소득에 한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비거주자의 반대가 뭐가 되느냐? 거주자. 무슨 자? 거주자. 이것은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면서 주소가 있는 사람들,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국내 국외 재산까지 모두가 다 조세 납세무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부터 우리나라 소득세에서는 소득세를 세금을 매긴다면 소득세 과세할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첫째, 우리나라 소득세는 첫 번째 특징이 소득자별 과세한다. 다시 무슨 자별? 소득자별로. 소득자별로 이렇게 분필이 잘 부러지는지 혹시 중개사법 시간이 언제였어요? 네? 그 전번주 토요일 날 분필한테 아주 호되게 혼낸 모양인데 아직도 분필이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소득자별. 우리 토요일 날이 중개사법이라고요? 임 선생님이죠? 그래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야. 자,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해봤습니다. 나는 하면 안 돼. 근데 이것은 이제 변화된 모습이고 그 전까지는 어디까지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박수까지 쳤었어요. 자, 소득자별로 과세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득자별 하게 되면 네 소득은 네가 계산, 내 소득은 내가 계산하는 것이지 부부라 그래서 소득을 합쳐 신고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 뭐예요? 개인 플레이하는 거예요. 각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자별로 인별 과세한다. 무슨 과세한다? 인별 과세야. 소득자별 과세다. 그래서 소득자별로 세금을 매기는 주의다. 소득자별 과세.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소득세는 인간들의 소득으로서 과세 기간을 단위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기간과세다 이 뜻이에요. 소득에 대한 기간과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는 그 기준을 매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1년 주기로, 몇 년 주기로? 1년 주기로. 그래서 연간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다 일단은 소득을 계산해 놓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이렇게 해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 다시 뭐예요? 결산. 맺을 결, 계산할 산. 계산을 끝내겠다. 그러면 연간 발생된 소득을 모조리 싹 소득자별로 추려서 세금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이 과세 기간, 이 기간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다음 연도에 가서 무슨 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서부터 5월 30일 이 사이에
납세무자가 나의 소득이 얼마가 발생했으며 세금이 얼마라는 것을 신고하고 납부해 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뭐하고 납부한다? 신고하여 납부한다. 그러면 이 5월 달에 하는 신고가 그 조세 채권이 내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하나의 확정 신고 납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5월 달까지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말이에요.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면 양도소득세 등 무슨 소득세는 모두가 다 무슨 주의 세금이다? 신고주의지 과세관청에서 미리 예측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까 방금 전에 내 친구 아들처럼 프랑스 여자랑 결혼할 때 그 모습으로 집중해 주세요. 네. 자, 신고 납부하라. 그럼 세금 신고할 때 어떻게 할 건데, 이 소득을 갖다가 세 가지로 추려서 결산하라. 세 가지로. 그러면 소득의 종류는 아주 많아요. 그럼 어떻게 추리느냐? 첫째, 어떤 소득은 묶어서 종합과세하고, 무슨 과세하고? 종합과세. 그럼 소득의 종류 여러 개를 묶어서 과세하는 것을 뭐예요? 종합과세하라. 그리고 종합으로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1년 결산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부동산 팔아서 양도에서 얻은 양도소득은 다시 한번 무슨 소득? 양도소득. 아, 이 소자가 이상하네. 양도소득은,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따로 세금을 내달라. 그리고 종합과세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로 따로 세금 신고해달라. 그러면 결산할 때 몇 가지 그룹으로 결산한다? 세 가지 그룹으로. 그러면 무슨 과세와 종합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러면 이제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친다, 안 합친다? 안 합치고 그 종류를 따로 뭐한다? 분류하여, 뭐하여? 분류하여 과세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줄기를 잡고 있는데, 줄기. 양도소득은 어떤 줄기냐? 지금 줄기를 잡고 있다고, 줄기를. 그럼 양도소득은 개인이 부동산 팔아서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데, 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그럼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만 따로 1년치를 뽑아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과세 분류하는 퇴직과 양도소득이 있다. 그러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안 한다?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하지요. 따로따로 이건 양도소득만 따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요 지문이 29회 시험에 나왔는데 학생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줄기의 흐름 그렇게 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양도소득세 문제 5개 지문 중에서 진짜 내가 봐도 헷갈릴 정도로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유독이 눈에 띈 4번 지문이 하나 있었어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4번 지문에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눈을 씻고 정신만 차리면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럼 일단은 줄기를 나눴다 이거지. 그러면 종합과세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다음에 해당된 6가지 소득을 합쳐서 종합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과세할 수 있는 건 첫째 뭐냐? 자기 개인이 발생한 자기의 이자소득이 있거나, 이건 뭐 안 써도 괜찮아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한 배당소득이 있거나,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다든가 근로, 그 다음에 연금 받은 연금소득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과 퇴직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소득 하면서 기타소득이라 그래서 무슨 소득? 기타소득.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 이 6가지는 전부 다 각계 한 개 이렇게 소득을 계산했다가 세금 신고할 때 연말 결산할 때 한꺼번에 뭉탱이로 묶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줘야 합니다. 다시 무슨 소득세? 종합소득. 그럼 월급 받은 사람도 무슨 소득세를 낸다?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월급은 세금을 달달이 정산합니까? 1년치 결산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 해보세요. 달달이 조금씩은 떼죠. 그럼 미리 뗀다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 건데, 원천징수했다 그래서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근간이, 소득세의 근간은 1년 단위 결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달달이 조금씩 세금을 떼더라도 다시 1년치를 모여 정산 다시 들어갑니다. 왜 월급은 미리 세금을 떼느냐? 1년 결산해서 그냥 한 방에 내면 되지.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월급쟁이들은 달달이 받는 돈을 세금을 미리미리 조금씩 분배해서 떼놔야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해도 부담이 가 안 가? 부담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금 미리 떼가요. 국가 입장에서는 미리 선납받아 가는 거지 이게. 근데 납세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한다. 서로만의 윈윈하는 거지 이게. 그런데 정산하다 보면은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한 달에 세금을 50만 원씩 뗐다. 그럼 1년에 600 뗐어요, 안 뗐어요? 600 뗐죠. 그럼 이제 연말 정산했더니 세금이 700이 나왔다. 그러면 600 내놓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 얼마? 100만 원만 정산해서 추가로 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반대도 있어요. 50만 원씩 다 뗐더니 1년에 한 600을 떼어놨더니 연말 정산했는데 세금이 바로 25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나? 첫째, 바로 갑자기 그 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자녀가 출산됐거나 또 부모님이 형님네 있다가 우리 쪽으로 와서 부양가족이 늘어났거나 이런 경우에 각종 공제 혜택 등이 있는 바람에 세금을 오히려 정산했을 때 돌려받은 경우에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산했을 때는 꼭 추가로 낼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세금 떼놓은 것들은 뭐 받을 수도 있다? 환급, 돌려도 받을 수 있다. 제가 요즘 월급이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와이프 쪽을 속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다닐 때 바로 그 재무과에다 부탁을 했어요. 야 친구야, 그때 그 재무과장이 친구니까 나 세금 원천 징수할 때 지금 현재 얼마를 떼야 되는데 배 이상 띄면 안 되겠냐? 왜? 그렇게 좀 해주라. 그래서 연말 정산했더니 환급 받을 게 한 500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환급 받을 때는 환급 신청할 때 환급 구자는 자기 이름 구자 아무거나 은행 구자를 쓰면 돼요. 그럼 가정에 관리하는 통장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 통장으로 넣으면 환급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래서 저는 원천 징수를 통해서 바로 세금 세탁 좀 해먹다가 걸렸습니다. 제 와이프가 과거에 은행 직원인 줄 모르고 자기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 그때 당시엔 주택은행이었는데 지금 뭐 은행이 국민은행인가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점장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전화했나 봐. 야 친구야, 난데 우리 애 아빠 휴면 계좌 좀 정리 좀 하자. 무슨 계좌? 그럼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내가 그 친구의 남편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해줘 안 해줘? 원래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원래 자기가 신청해야 되는. 했는데 낱낱이 휴면 계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구자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한 방에. 그럼 이런 경우는 6가지는 다 1년치 다 계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요 사업을 잘 봐야 됩니다. 사업은 우리가 다른 사업은 필요 없고 부동산업이 있습니다. 무슨 업이 있다고요? 부동산업. 그럼 부동산업에는 첫 번째가 부동산 임대 사업이 있고, 다시 부동산 뭐예요? 임대 사업. 그럼 부동산 임대 사업은 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을 가지고 대여 소득을 가지고 사업 소득을 하는 게 임대 사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 등을 지어서 상가 등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자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업자를 우린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그래요. 다시 무슨 업?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또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면 매매업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세 번째 또 부동산업에는 뭐가 있느냐? 상가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사업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주택이라는 부동산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사업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주택개발 공급업. 다시 한번 무슨 개발 공급업? 주택개발 공급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부동산 업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이 길을 잘못 찾으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가리키자고 한 목적이 바로 이걸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사업자 중에서 부동산 사업이라면 부동산 사업은 부동산업은 이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내야죠. 무슨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야. 그러면 잘 보시고 뭐 임대는 그렇다고 치고 상가를 지어서 분양 판매하는 업종은 무슨 업이 되어서? 매매업. 그럼 상가 팔아 얻은 소득은 무슨 세를?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을 지어서 분양 공급해서 남은 이익금은 무슨 소득세? 종합과세. 그럼 여기에 양도소득은 뭐냐? 양도소득은 똑같은 개인인데 부동산 처분이 맞아요. 부동산 등을 처분한 소득이 맞다고요. 그럼 부동산 등을 팔아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라. 그럼 이것도 부동산 판 거고 이것도 부동산 판 거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는 사업성이라 이거예요. 무슨 성? 사업성. 그럼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처분이 비사업성이다, 사업성이다? 비사업성. 그러면 사업 목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부동산 처분에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사업자로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시처분. 즉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 처분은 뭐다? 양도소득세. 매매 목적으로 상가를 뭐 짓고 분양하는 것은 뭐다? 종합소득세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목적이 일반 투자 목적 처분은 무슨 소득세로? 양도소득세. 투자 목적이 아닐 때는 종합소득세, 매매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나 시험 문제 이것이 출제되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한테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이나 일반 주택을 지어서 신축하여 분양 공급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낸다. 맞아요? 틀려요? 뭐로 가야 돼요? 종합소득으로 가나요?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세법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 5분 후가 바뀌어서야 이게 되겠냐고. 이게 안 바뀔 수 있죠? 믿어도 되죠? 절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시험 보는 전날까지도 안 믿고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럼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전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할 것이 6가지 소득은 전부 다 일반적으로 바로 종합과세, 기간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6가지 소득 중에서 지극히 일시적으로 발생한 특정 소득은 종합으로 과세하기, 결산과세하기 모호한 소득이 있어요. 6가지 중에서. 그것이 뭐냐?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무슨 과세? 그럼 분리과세 소득이다. 다시 한번 무슨 과세 소득이다? 분리과세 소득. 그럼 여기서 우리 들었던 말이 많습니다. 바로 뭘 걱정하느냐? 종합이란 걸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토지 중에서 재산세나 종부세 할 때 안 쓰는 땅은 모두 모은다 종합합산이 있었죠. 그건 토지를 합치는 것이고 얘는 뭐를 합치는 거예요? 소득을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중에서도 분리과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리과세는 합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따로 분리했잖아요. 소득도 분리과세 소득이 있어요. 1년 결산하지 않아요.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미리 원천 징수하고 무슨 징수하고? 원천 징수해버리고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버려요. 이 끝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그럼 분리과세 소득은 1년 결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분리과세 소득을 한번 예를 들면은 500원 투자해서 로또 복권 10억이 당첨됐다. 그럼 당첨금 소득이 아니에요, 그거. 소득이죠. 그럼 당첨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당신은 재수가 있는 인간이니까 올해 또 당첨될 수 있으니까 1년 결산해서 세금 정산하자. 이게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새벽 4시면은 바로 일용직 근로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이 공사 현장에서 바로 일당 하고 일당 받아 안 받아? 받으면서 그럴까 사업주가 당신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월말에 가서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하고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안 나오면 어떻게 끝이지 뭐. 그래서 이와 같이 일용 근로자 소득이나 그 다음에 이런 로또 복권 당첨 같은 경우는 소득의 일종의 종합소득의 종류에 들어가지만은 이건 종합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할 때 그냥 건건이 세금 떼고 미리 종결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무슨 과세 소득이란다? 분리과세 소득이다. 다시 무슨 과세 소득? 분리과세. 또 이자도 분리과세가 있어요. 은행 예금으로서만 1년에 연간 한 200만 원밖에 없다, 이자가. 그래 200만 원 이자는 그 은행에서 세금 떼고 종결하지, 뭐 종합소득에 다시 합쳐서 역결산합시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종합과세하는 것이 않고 분리하는 소득이 있다, 이 말이. 그럼 분리자는 바로 여기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토지에서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것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고, 이건 분리과세 뭐예요? 소득이다. 그럼 분리자를 말을 쓰는 것들은 토지이든 소득이든지 간에 합친다, 안 합친다? 안 합치고 각계로 정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분리자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자는 알겠고 배당 알겠고 사업은 알겠는데 월급도 알겠는데 연금 받은 거 알겠는데 기타는 뭐가 있을까요? 묻더라고요. 특히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내야 되는 기타 소득은 어떤 거냐면 주로 가게 운영하다가, 뭐 운영하다가? 가게 운영합니다. 가게 운영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게 장사가 잘 되면 그 가게 팔 때 권리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런 점포 권리금, 이런 것들이 뭐다?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점포 권리금은 외형상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니까 그 권리금 받고 주는 것 전부 다 세금 떼먹고 말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적발된 바로 조세 포탈죄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 권리금 있을 때는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이유는 내가 말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해야지. 법의 원칙을 해야지. 그럼 이렇게 종결되는 거 분리과세이며 기타 소득은 그런 점포 권리금 같은 거, 이런 것들 바로 기타 소득이다. 이런 건 종합소득세로 다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어떻게 될까? 세율은 바로 1인당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6에서부터 42%까지 누진 적용이 기본이에요. 퇴직소득도 마찬가지 기본이에요. 양도소득 따로 하더라도 항상 6에서 42가 바로 기본세율이 소득세 바로 누진세율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소득세의 기본세율은 바로 종합이나 퇴직소, 양도소득 다 같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642면서도 여기에서 플러스 더 되거나 추가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본은 다 어떤 소득세든 소득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6에서 42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책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로 넘어갈 겁니다. 다 같이 책 페이지 508페이지. 거기에 소득세 의의가 있다. 그 중에 밑에 다른 거 필요 없고, 큰 퍼런 거 1번 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두 번째 기간과세 한다. 무슨 과세 한다? 기간과세.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을 집계하여? 12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과세 단위는? 과세 단위는 바로 가족 단위로 과세한다, 소득자 인별과세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다음 우리가 연말 결산에서 세금 신고할 때 첫째, 종합과세는 더해서 한다, 각계 한다? 더해서 한다. 몇 가지를 더한다? 몇 가지? 6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그 다음에 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에 분류해라. 이것은 분류해라. 종합으로 넣지 말고 퇴직소득과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해라. 그 다음에 또 분리가 있다. 분리. 분리는 종합으로 가지 말고 분리시켜라. 얘는 미리 세금 떼고 종결하겠다. 그 다음에 큰 5번째,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모든 소득세는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주의 확정이다? 신고주의 확정이다. 지금 우리 소득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밑에 소득세 납세 의무자. 소득세는 바로 두 번째 줄에 소득 있는 개인이 소득세를 내야 돼.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격이 없는 조직이나 단체가 있어요. 학교 동창회 이런데. 그럼 법인이 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조직들은 법인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은 그런 조직들은 불가피하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뜻이. 그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신에 이 소득세는 그 개인에는 다시 거주자와 뭐가 있다? 비거주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럼 밑에 거주자는 뭐냐? 잘 읽어야 돼. 그거 잘 읽어야 돼. 넘기지 말고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꼭 중요할 때 확 넘기더라고. 밑에 거주자. 국내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으면 돼. 그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근데 옛날에 제가 책을 쓸 때 실수한 적이 있는데 이 주소를 거꾸로 잘못 쳤어요. 타이프를. 그럼 국내에 뭐가 있거나 나는 주소가 있거나 읽었는데 학생들은 뭐가 있거나 소주가 있거나 막 이렇게 가버렸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그럼 주소로 있으면 돼. 그럼 여러분들은 다 주소 있죠? 여러분들은 다 거주자의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도 한국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 6개월을 말합니다. 6개월 이상 거소지 신고를 하고 국내 경제활동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우리 세법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인정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리지널 거주자도 있지만 인정 거주자도 있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화성 쪽에 가면은 사장님 나빠요 국가들 많이 있죠. 그런 애들은 장기 계약자들이에요. 그럼 국내 6개월 이상 머물게 되면 출입국 관리국에다가 어디 장소에 머물고 있다는 뭐 바로 잠자는 장소를 주소 거소지를 정해줘야 돼. 그렇지만 6개월 이내는 관광 목적이기 때문에 거소지 신고가 필요 있고 없고 없지만 그래서 6개월 이상이 되면 방금 183일 기준으로 해서 거소지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런 걸 다 세법은 거주자라 그래. 그러면 냉기고 비거주자는 뭘까? 그럼 거주자 중에서 비거주자는 또 뭘까? 그 뒷장는 비거주자라는 것은 뭐냐? 그런 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한다. 그러면 납세액은 어떻게 될까? 거주자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고 여기 했잖아요. 거주자는 무제한이든 장소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국내 국외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땅콩밭을 팔아서 소득이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왜? 거주자잖아. 이해하셨습니까?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한정하라. 그 다음에 바로 소득세 세율표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양도소득세에서 나오고 바로 뭐냐 재산 양도소득세나 바로 뭐냐 종합소득세 다 나오는 세율표 이게. 그럼 소득세 기본 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 연간 소득이 과세 표준 자체가 1,200만 원 이하는 1000분의 몇에서 아니 1000분이 아니라 6%에서 6%라면 1000분의 60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6%에서 시작해서 맨 끝에 몇 가지? 42. 구간은 몇 개 구간? 7개. 다시 몇 개? 7개 구간에서 7단계 초과 누진 6에서 몇이다? 42%까지 된다. 그러면 6, 7이 뭐예요? 42가 되는 거야. 6% 시작해서 7단계 넘어가고 뭐예요? 42. 6, 7이 40이야. 참고하라고 하는 거야. 이건 애우는 거 아니고. 그 다음 밑에 아까 설명했던 건 도표의 흐름을 참고하시고 밑에 큰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림 밑에 부동산 관련 사업 중에서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여받은 것은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부동산 무슨 사업이다? 임대사업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부동산 매매 사업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을 뭐 하는 자? 매매를 목적으로 분양중개업이나 매매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업자를 뭐라고 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그럼 같은 부동산 처분인데 왜 딸리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놨느냐? 그 이유는 주택을 지어서 분양 개발 공급 사업자들은 집을 지어서 분양한다 그래서 세제상 우대하고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구분하는 것이. 거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요 내용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그럼 우리가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들어가는 거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일종이 맞죠? 그치요? 집중하시고 선을 잡아갑니다. 책 넘기지 마시고 그대로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칠판에 판서에 들어갈 때 여기 집중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히 뒤적거리지 말고 어디 도망갈까 이거 찾지 말고. 뭐 책에 있는데 뭘 도망갈까 봐 그러면 뒤적뒤적거려 썼는지 그러지 말고 집중을 하고 집중. 집중한 다음에 책은 박박 긁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한번 잘 보시고. 양도소득세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이다 법인이다. 지금 우리가 소득세 줄기 다 시가겠습니다. 소득세는 뭘 말한다? 개인. 개인이 부동산 팔아서 내는 게 소득세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그 소득세 안에 들어있죠. 그럼 법인이 부동산 팔았을 때는 뭘로 내야 되고? 우리 또 줄기를 또 잊어버렸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는 수인이 졸도할 일을 벌일 거예요.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러면 그래 맞아. 문장이 부드럽네. 후일 도모 끝 상황.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뭐였다? 개인이라고. 그 인간들의 양도소득을 말했지 언제 법인 조직이 단체가 아니란 말이기. 벌써부터 우리는 벌써 줄기가 그래 줄기가. 그럼 양도소득세는 껌껌이 과세하는 거예요? 1년 결산 과세하는 거예요? 또 틀렸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뭐가 껌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소득세는 분리과세만 아니라면 뭘로 한다? 과세 기간을 단위로 한다. 양도소득만 따로 1년 결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이 만약에 4월 달에 하나 팔고 5월 달에 하나 팔았다면 이것은 따로따로 세금 신고하는 거예요? 1년 더해서 결산하는 거예요? 기간 과세한다고 제가 간곡히 얘기 드렸잖아요. 무슨 과세한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양도소득세가 나도 모르게 껌껌이 과세를 했나?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해력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얘기했잖아요. 소득세는 분리과세 소득, 요 아까 종합소득에 몇 개 빼놓고는 기간 결산 과세한다고. 그럼 1년에 여기서 5천 남고 소득 남고 여기서 3천 남았다면 이자는 결산 소득이 얼마? 8천. 8천 가지고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는 1년 결산 기간 과세다 아니면 껌껌이 과세다? 1년 결산 과세입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서 또 다시 물어봐서 틀리면 다시 또 원위치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정확하게 잘 봐요. 제가 흐름을 잡으라고 했잖아.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니까 개인이며 법인이며 양도소득의 범위는 거주자는 국내 자산, 국외 자산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파는 것만 해당이 되겠지. 그리고 양도소득은 소득자 인별로 과세하며 과세 기간을 단위로 결산하는 것이다. 이때 결산할 때 종합소득, 퇴직소득 따로 양도소득세는 요것만 갖고 따로 결산하라고 했잖아요. 부동산을 1년에 한 번 팔면 하나 가지고 결산하는 것이고 2번 팔면 몇 개 가지고? 2개 가지고 10번 팔면 10개 소득 더 하세요. 그래서 누진세율 적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연중에 횟수가 많거나 소득이 크면 세율이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럼 어차피 양도할 거 연도를 바꿔서 양도하면 그만큼 혜택이 커요 안 커요? 커죠. 누진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알아서 세테크 하시고 1년 결산 과세라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이. 이제 다시 한번 틀릴 거예요 안 틀릴 거예요? 예, 얘기는 안 틀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하고 똑같아요. 너 오늘만 놀고 내일 공부할 거지? 네 엄마 나가요. 내일 되면 뭐예요? 내일부터 할 거예요. 또 나가. 여러분 그와 다를 바 보이냐고.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라. 바짝바짝. 조금만 정신 차려주면 학교 가는데 하등이 지장이 없걸랑요. 근데 하다가 보면 짜증나고 실증난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의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요건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양도소득세 의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뭘까?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양도소득세는 판 건데 첫째 종합소득세와 분류한다? 아니면 종합소득을 합친다? 분류한다. 다시 한번 뭐 한다? 분류해서 의의를 잡아보자. 양도소득세는 첫째가 국가는 국가
국가는 두 번째, 국가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한 자가 있다면, 부동산 등을 양도한 건 국가에서 판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 번째, 그 양도소득을 가지고, 양도소득을 대상으로 네 번째, 그 양도자에게, 무슨 자에게? 양도자에게. 다섯 번째, 건건이 아니면은 기간 단위로. 그래서 과세 기간이 나오잖아요. 무슨 기간? 과세 기간을 단위로 하여. 여섯 번째, 부과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그럼 우리가 역으로 거꾸로 한번 해봐야지. 부과라는 것은 뭘까? 매기고 걷겠다. 매기고 걷겠다. 그럼 부과는 매기고 걷는다 할 때 부과 원칙을 알아둬야지. 조세 부과 원칙이 뭘까? 자, 취득세도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무슨 현황? 사실 현황. 오, 잘하셨어요. 재산세도 사실 현황. 종부세도 사실 현황. 그러면 양도세는? 제가 수업하면서 대한민국 조세는 부과 원칙은 모두가 다 사실 현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안 썼다고 여러분 여기서 또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저 이거 어디까지 여러분들 가고 있는지 내가 할 수가 없어 지금.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조세는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사실, 실질 과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절대 등기 기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원칙으로 하고 사실보다 땡겨서 앞서서 등기가 되면 등기도 인정은 한다. 하지만 등기가 원칙에 앞장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섣불리 얘기 듣지 마시고 이 사실 현황에 따라서 실질 과세 자체만 잘 알아도 이 세법의 절반은 맞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땐 정오를 가려보세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를 하면 대가를 받고 파는 게 양도인데 등기됨으로써 양도가 된다. 예스의 노예요. 노지. 벌써 사실 현황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요. 대금 청산되면 양도지. 그게 어떻게 등기까지 맞춰가나?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에 했던 개념을 제발 좀 세법에서는 딱 깨주세요. 민법은 등기 쳐야 권리 변동 맞죠? 그래서 민법은 등치는 과목이야. 세법은 등기 이전에 상관이 있고 없고 뭐만 사실관계로. 그러면 사기치는 과목은 세법이고, 이 등치고 사치니까 서로 간에 서로 반대 현상이 나타나니까 서로 이렇게 충돌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헷갈리는 거야. 민법 공부할 때 등기야 등기, 세법 뭐야 등기 했다가 또 세법 시간에 사실 가면 또 민법에 가서 또 사실 이렇게 해버리고. 구분 좀 해주세요. 민법은 뭐의 기준으로 한다? 등기. 그럼 잔금 치러도 민법상은 소유권 취득이라 주장할 수 있고 없고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에 대한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세법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로 양도냐 취득을 따지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모든 세법이 좀 다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좀 밀어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에? 밀어줄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금성맹약을 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또 이제 입에 이렇게 합니다. 생각 안 납니다 이제. 자, 사실현황의 실질과세라. 다른 말로 실질과세가 우린 사실현황의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는 어떻게 할까? 바로 아까 징수는 뭐라 그랬어요? 1년 결산하에 납세문자 스스로가 무슨 납부한다?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거지. 신고하고. 그 신고주의를 결정하는 거지. 양도소득세는 스스로가 결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지.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과세관청에서 딱 보고 어이 부동산 맞네? 내년 3월 달에 팔 것 같은데 양도세 일단 선불로 2천 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지금. 사실의 현상에 따라 양도 사실을 판단해야지. 그래서 뭐하고 납부한다? 신고주의를 결정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또 가보자. 과세 기간은 매년 몇 월 며칠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몇 년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을 집계한다. 12월 1일서부터 며칠까지? 1월 1일서부터 며칠까지? 12월 3일. 1년간 발생한 소득이 한 개면 한 개 가지고 결산하고 두 개면 몇 개 가지고? 두 개 갖고 결산하라. 그러면 이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돼요? 1년 결산해서. 왜 또 멈추십니까? 왜 또 멈추십니까?
모든 조세에 대한 세금 신고는 소득세는 언제부터? 소득이 발생한 결산연도 다음 년 몇 월 달? 5월 1일부터 5월 30일. 이것이 바로 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다. 그럼 만약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는 언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데요? 아니, 여기 머릿말 빼지 말고 머릿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다음 년 5월 달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한 거예요. 이게 확정 신고예요. 근데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혹시 여러분들 미리 땡김 신고가 있다는 걸 들어보셨죠? 예정 신고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예정 신고는 확정 이전에 양도자가 세금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일 뿐이지 예정 신고했다고 해서 확정의 효력은 없어요. 예정 신고한 것도 나중에 1년 결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서 다시 세율을 적용해서 월급과 똑같이 정산해 봐야 돼요. 그러면 주목하세요. 어떤 분이 제가 이 말을 해놨는데 시험 문제 보고 나서 선생님 가리키는 게 딱 안 가리킨 게 한 개 지문이 딱 나왔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해당 연도에 2개 이상의 부동산 양도가 있었을 경우는 이를 다시 합산하여 누진 적용해서 정산하여야 한다. 그 지문이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안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은 생각이 안 나면 다 안 가르치게 된 거예요. 이 소리만 작년 시험 치를 때까지가 4, 50번이야 100번 가까이 해놓은 거야. 근데 세율이나 뭐나 이 대급박에 오는 것만 좋아가지고 몇 개 해워가지고 시험장에 갔은 게 되겠냐고. 그게 이해력을 갖고 갑시다. 1년 결산하여 내년 몇 월 달에 5월 1일서부터 5월 며칠까지 30일까지 납세무자가 신고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낸다. 무슨 자가 낸다? 양도자. 그럼 양도자는 판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판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판 사람을 말하지. 이거 매도자. 무슨 자? 매도자. 이 매도자는 개인을 말해요? 법인도 들어가요? 개인만 들어가. 아, 이제는 안 틀리네. 한번 태클 걸어봤어 내가. 법인도 들어가죠.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답할까 봐. 거기서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 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어떡하라고 이제. 자, 개인만 들어갑니다. 에? 개인만 들어간다. 이 개인은 거주자는 들어가요? 비거주자 들어가요? 또 여기서 슬슬 헤매는 거죠. 이게 슬슬 얘기했잖아요. 비거주자는 국내산 양도한금 들어가고 거주자는 외국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 또 멈추냐고. 같은 소득세인데 지금 현재 소득세 줄기를 하고 있는데 호박 넝굴에는 참외가 열리지 않잖아. 호박 덩굴에는 참외가 열리나? 그럼 소득세란 덩굴 안에는 모든 세금에 대한 행동과 내용과 접근 방법은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게 기본이지. 그럼 거주자는 국내, 국외, 양도소득 다 내야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부동산 판 것만 우리 관할에서 세금 매기면 되지 외국 것까지는 건드릴 수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까 하고 걱정하더라고요. 네. 4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4년 전에 시험 볼 때 학생들이 바로 깔끔하게 틀렸지. 또 이것도 정신 안 차려가지고 깔끔하게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럼 바로 한마디로 강의 들어갈 때 바로 16강인가 그때쯤 15강쯤에 한번 들어보라고 기초에. 그랬더니 있네요. 그럼 뭐 하셨습니까? 했더니 저는 옛날에 시험 보고 해서 시험 작년에 보고 해서 기초 빼고 뭐부터 시작했다. 기본부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게 기본이 안 된 거지. 기초부터 해야지. 그럼 이게 시험에 툭 던져 나온 거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양도자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비거주자는 국내 자산 양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맞죠? 거주자는 국내 국외자산 모두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맞죠? 그럼 거주자는 외국 주택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맞죠? 왜 또 아니요? 거주자인데. 거주자, 비거주자 말고 거주자는 국외 주택 양도에 대한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 또 국외짜리 했더니 또 아니라고 또 잡아 떼라. 그런 걸 구분해서 몇 개 지문 하나로 문장을 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도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줄기가 중요하다. 맥을 잡아라. 그 다음에 바로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요 놈은 좀 이따 하고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국가에서 부과하니까 얘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지. 국세는 관장은 어디서? 세무서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다. 잘하시네. 세무서. 이 세무서는 국세는 어디에서 주관할까? 소득은 바로 전국 방방곡곡 세계적으로 막 발생하는데 소득 발생지마다 세금을 계산할 수는 있고 없고 1년 결산을 해야 되는데 어디 한 군데서 주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서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무서가 여러 군데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양도소득은 전국 방방곡곡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발생한 장소 관할 세무서마다 양도세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어디에서 발생했던지 간에 1년분을 다 취합해야 돼 안 취합해야 돼? 그럼 1년분을 모아가는데 누가 모아서 정산할 건가? 정산할 수 있는 지역 세무서를 정하자 이거예요. 그럼 아무 세무서나 가지 말고 국세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면 무슨 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 서는 거야. 주소지. 무슨 지? 주소지에서 납세지가 되는 거야. 주소지를 하라. 주소지 거주자 기준이니까 주소지에서 하라. 그럼 만약에 이제 잘 봐요. 거주자로서 다시 무슨 자로서? 거주자로서 물건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는 납세지는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가 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동작구에 부동산은 하나도 없어도 제주도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있다면 제주도로 가지 마시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동작세무서 맞죠? 거기 가셔서 어느 부동산 팔았다고 또 신고하시고 또 광주 거 팔았으면 광주 거 팔았다고 신고하시고 두 개 합친이 얼마네요? 이렇게 바로 합산 신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는 아까 잠깐 하다 말았지만 미리 신고하는 예정 신고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결산된 건 아니에요. 1년치 결산 다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결산했더니 세금 미리 내는 거와 차이가 없다면 뭐예요? 생략해도 좋겠지. 하지만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을 뭐 한 경우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법률 행위는 뭐 한 경우에? 양도다. 그러면 양도의 판단은 등기해야 돼요? 아니면 사실 기준으로? 그럼 사실이라면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양도해요? 아니면 바로 등기일 기준으로 양도해요? 잘한다. 이 잘함을 계속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부동산 팔았습니다. 양도 날짜 잡겠습니다. 그러면 등기일로 한다 그러면 맞고 틀리고? 무슨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럼 무슨 과세주의? 사실과세에 따르고 있다는 거 이게. 이해하셨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오늘 좀 마지막 3교시 자체가 좀 강박이 있어 없어? 지금은 강박도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깐깐하게 해서 쉽게 합격시키는 사람이요. 설렁설렁해서 나중에 달달하게 하다가 시험장에 가서 서로 손들고 몰라요. 출제가 어려웠어요. 이런 핑계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깐깐하게 배워서 쉽게 합격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예, 달달하게 공부해서 나중에 당뇨 걸려 죽지 말고 잘 봐야 돼요. 내용의 냉철함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양도라고 하는 것은 권리 변동인데 무슨 변동? 권리 변동은 등기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권리가 변동됐다는 것인데 양도소득세에서 권리 변동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 나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들은 뭐냐? 권리 변동 자체가 바로 한마디로 유상, 대가를 받고 넘어갈 수도 있고 상속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증여로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다루는 것은 상속과 증여는 상속세, 증여세에서 이건 다루는 것이고 유상으로 넘겼을 때만 뭐로?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양도했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개입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바로 부동산을 사서 돈 받고 팔았어요. 물론 사업성은 아닙니다. 그럼 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돈 받고 팔았다면 양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팔았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갖다가 팔아먹었습니다. 양도에 속해 안 속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또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파는 것만 대가를 받고 팔면 되지 취득의 원인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넘겨준 자체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자체가 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넘겨주었을 때 바로 상속이나 증여는 양도세가 개입되고 안 되고
안 되지만 상속을 받은 걸 돈 받고 팔았는데 양도는 됐잖아. 그죠? 증여 받아놓은 것을 돈 받고 팔았는데 그럼 양도가 맞잖아 이게. 그럼 상속 증여다 해서 무조건 머리 흔들어 버리지 말고 넘겨준 행위가 유상거래만 양도세 되고, 이해하셨습니까? 넘겨준 게 상속이나 증여로 넘겨주면 이것은 양도소득세가 다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자산을 돈 받고 팔았다면 양도세 개입하고 안 개입하고? 개입하고.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 과정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무조건 상속 증여는 머리 흔들어 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지. 그럼 유상 이전의 현상을 말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민법상에서 권리 변동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전만? 유상 거래만 해당이 되지 상속이나 증여로 소유권 이동 과정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상속받은 것을 돈 받고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안 내야 되고? 내야 되고. 증여받아 팔아먹은 것도 뭐예요? 양도세는 내야 돼.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걸 증여나 상속해주면 양도세는 관계가 없고 받은 사람의 증여세 문제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뭘 가지고? 소득 가지고. 이 소득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쯤은 시계 볼 시간이죠? 다 알아. 강의가 한 25년 넘다 보니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눈동자에 눈만 보고 숨소리만 들어도 뭘 요구하는지 나는 알아. 빨리 가서 밥 먹고 싶죠? 여기 보시고 기대하지 마. 양도소득은 일단 해당 자산을 팔아버렸을 때 판 값, 이걸 양도가액이라 그래. 무슨 가액? 양도가. 아, 그러면 제가요 바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팔았는데요. 과거에 산 걸 10억에 팔았어요. 10억의 판값이 양도가액이며 이 양도가액을 다른 말로 총수입금액이라 그래. 무슨 수입? 총수입. 총수입이 양도가 10억이에요. 그럼 내가 이번에 여러 채 갖고 있는 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아파트도 부동산이니까. 그럼 이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이제 뭐를 빼야 소득이 나올까? 또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 여기로 다시 원위치 갑니다. 소득이란 뭐에서 뭐를 빼란다? 수입에서 경비 빼라고. 경비 빼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에서 뭐 빼라? 그래요. 경비를 빼든가 아니면은 정 힘들면 뽕을 빼든가. 여기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얼마나 다시 원위치해야 이해를 가겠느냐. 이건 구박이 아니라 깨우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간에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악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왜 모르는 우리한테 왜 무시하느냐.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금액에서 저 총수입인 양도가액에서 무슨 경비 빼라? 필요 경비를 빼야지. 어쩌려고 경비 빼줘야 이익이 나오지. 그럼 필요 경비는 뭐냐? 이제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필요 경비는 뭐가 될까? 지금 10억에 팔기는 팔았지만 과거에 아파트 취득한 취득가액이 있을까 없을까? 사온 내 물건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샀을 때 뭐 들어갈 때 취득 물건값에다가 취등록세 그다음에 중개사 수수료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몽탕 묶어서 취득관계 원가라고 그래. 취득원가. 이걸 취득가액 해서 한 6억 들어갔다. 그럼 일단 10억에 팔았는데 얼마짜리를? 6억짜리 얼마에 판 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얼마 이익이 남았어요? 4억이 남았지. 하지만 이것만이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에 취득가액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분양 취득한 다음에 이제 뭐를 했느냐? 샷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 아파트 비싼 걸로. 그 다음에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이때리 돌 사다가 내부 인테리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인테리어 하게 되면 나중에 팔 때 집값 좀 더 받아 덜 받아? 비싸지는 거예요. 벽지 몇 개 발랐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인테리어 작업. 또 그것도 있죠. 바로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아빠는요 지구를 살리고요
북극곰도 살리고요. 여기 있는 곰탱이 다 살리고요. 뭐라고 해 그? 그 특정 회사 보일러 얘기하지 맙시다. 예. 그거 콘 뭔데 그거? 그래요. 아빠는 뭐야? 컨덴싱 뭐예요? 쓰잖아. 예. 그럴 때 보일러 교체비라든가 이렇게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장기적으로 쓰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는 취득 후에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질을 향상시키는 추가적 지출이라 그래서 자본적 지출 등이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자산의 본래의 바로 뭐냐? 가치를 높이는 성격적 지출. 이걸 무슨 적 지출? 자본적 지출. 관리 유지 비용은 아니죠. 그런 자본적 지출이 한 얼마가 들어갔느냐? 한 바로 뭐냐? 인테리어 작업비하고 한 7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팔 때 중개사 비용 같은 양도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양도 비용 들어가지. 이 양도 비용이 한 3천 들어간 거야. 수수료 같은 거 해서. 그래서 결국은 토탈 묶어봤더니 경비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6억 7천 300 하니까 얼마? 3천 하니까 7억. 그럼 요 7억이 필요 경비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양도 가액에는 10억에서 7억을 빼면 얼마가 남았어요? 3억. 요 3억을 우리는 양도소득세에서 원래는 양도소득이라고 해야 마땅하나 이걸 양도차익이라고 불러줘요. 왜 양도차익이라고 불러주느냐? 이유는 이것 때문에요. 양도소득세는 비교적 단기 거래가 아니라, 무슨 거래가 아니라? 단기가 아니라 뭐예요? 장기적 보유한 사람도 많아요. 장기적으로. 예컨대 10년 전에 화폐 가치하고 지금의 같은 화폐 단위의 화폐 가치는 차이가 나요, 안 가요? 차이가 나 안 나? 난다 이거지. 그럼 즉 다시 말한다면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정도 보유했다, 막 15년 보유했다 하면은 그 기간에 상대적 바로 그 양도와 취득 시점에 대한 화폐 가치의 질적 하락이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그게 왜? 양도소득세는 일시적이고 매매사업자가 아니니까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막 40년 갖고 있다 판 사람, 20년 갖고 있는 판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일단은 양도 차익을 해주고 오래 기간 보유한 사람에 대한 물가 상승 등을 제거해 주자. 그래서 양도 차익을 해놓고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 무슨 보유자? 장기 보유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특별히 물가 상승 공제를 해주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이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빼서 이것을 무슨 소득이라고 한다?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특공제는 요 이익금의 최고 한도 30% 빼주는 거, 또 어떤 건 80%까지 빼주는 것도 있어요. 기간에 따라서. 이것은 나중에 후일에 디테일한 면을 하더라도 일단 이 전개 공식은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럼 이제부터 이 전개 공식을 가지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약 한 8시간을 앞으로 추가로 더 하게 될 거예요. 그 8시간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타나 있는 순서를 몰라버리면 이제 제가 자본적 지출 설명한 데도 15분, 취득가액 설명한 데도 10분, 양도비용 7분, 바로 뭐냐? 양도가액 설명한 데도 5분,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자리인지를 네 집 새끼인지를 모르고 있더라고. 요걸 말하는 건지 저걸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 순서도를 어떤 일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자, 순서도 자 우리 머릿속에 정리합시다. 자, 양도소득세는 소득을 구하기까지는 한 개의 물건을 팔았을 때 소득은 이렇게 구하고, 이 구한 소득은 나중에 1년치 합칠 거예요. 여러 개 팔았으면. 그럼 일단은 양도소득은 구할 때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에서 뭐 빼고? 필요병 빼면 뭐가 나온다? 차익. 차에서 뭘 빼면? 장 빼면 이게 소득이 나온다. 그 순서는 양필차장으로 한다. 다시 무슨 차장? 그래요. 양필차장. 다시 한번 시작. 양필차장 하면 뭐가 나온다? 소득이 나온다. 나중에 그 뒤에도 또 나와야지. 나중에 소기세까지, 양필차장 소기세까지 나올 거예요. 여기 소득까지 구하는 건 놔두라도 일단 전개 공식은 다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계산 공식은 뭘로 한다? 시작. 양필차장. 양은 무슨 가액이요? 양도가액이요. 필은 필요경비요. 차는 양도차익이요. 장은 장특공제다. 그래야 소득이 나온다. 다시 한번 어떤 일일 때도 기억하시자. 무슨 차장? 양필차장. 다시 한번 시작. 양필차장. 다 같이 양도소득세 정리하겠습니다. 밑줄 긋겠습니다. 거긴 중요한 거 몇 개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
511페이지 양도소득세 의 첫째 무슨 세다? 국세다. 아, 좋아요. 국세예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따로 종합소득에 합친다, 분류한다, 분류.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건건히 과세한다, 기간 과세한다, 기간.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고지징수다, 신고주의 확정이다, 신고주의 확정. 여기까지가 양도소득세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류, 기간, 신고주의.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양도소득세 무슨 대상 들어간다? 과세 대상부터 정리에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진도 나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오늘 나눴던 프린트는 바로 종합부동산세 프린트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5조차 정리합니다. 자, 5조차. 이번에 5조차는 양도소득세는 이번 시간에 나갔지만은 종부세 전 시간에 했던 걸 정리할 것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편입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의의와 특징을 봅니다. 종부세는 국세이다, 지방세이다, 국세. 부과주의 원칙이나 무슨 주의는 선택할 수 있고, 신고주의. 그 다음에 종부세는 건건히 과세한다,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이다, 소유자별 전국 합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가자. 토지는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해서 종합과 별도 과세 대상이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뱀, 꽈리 튼 거 있지요? 그거 중요합니다. 무슨 과세 대상은? 분리과세 대상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기업,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한다. 그 대신에 또 별장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업용 주택은 종부세 과세하지 않겠다. 다 같이 약자로 시작. 임기사노미, 임기사노미, 가문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은 애시당초 들어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가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토지는 소유자별로 전국을 합쳐서 종합합산 대상은 공시가격 5억 초과자, 별도는 80억 초과자로 하자. 그 다음에 주택은 소유자별로 공시가격 6억 초과자로 하고 얼마 초과자? 6억.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할까? 토지는 종합합산은 공시가격 전국합산에서 5억을 빼서 85%, 별도는 80억 빼서 85%를 하라. 그 다음에 주택은 일반적으로는 공시가격의 전국합산에서 6억을 빼서 85% 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는 똑같은데 얼마를 추가 공제해준다? 3억을 추가 공제해서 85%를 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개정시행 예정으로 가자. 토지는 종합합산은 1000분의 10에서 30까지 가되 그 대신에 재산세 쪽에서는 우리가 1000분의 2에서 5까지 갔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5에서 7, 5, 7 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바로 별이네 이렇게 했었죠. 재산세와 비교할 수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2주택 이하의 경우는 1000분의 5에서 27, 5 바로 5가 7했네 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역시 주길래 누지연이었다. 그 다음에 세 채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6에서 32로 가되 재산세는 세 채든 10채든 간에 어차피 한 채당 주길래 누진이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중과세 조정이나 세액공제 등의 세부담 상한을 가자.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해야 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만 소유자의 세액공제가 있다. 연령별은 10, 20, 30이 있고 보유기간 공제는 20과 40이 있다. 그 다음에 조세부담의 상한 제도가 있다. 기억 직전 연도 종부세만 갖고 한다. 총 세액으로 한다. 총 150으로 맞춰라. 그 다음에 주택은 2주택 이하는 총 150이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바로 어떻게 된다? 100분의 몇으로 한다? 300. 총 30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재산세 기준은 뭐냐? 재산세에서는 우리가 바로 어떻게 했느냐? 재산세 기준은 직전 연도 재산세 150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하겠다. 주택을 우리가 재산세 할 때는 바로 105, 110, 130으로 따로 나눴죠. 그죠? 그렇게 했던 것이 재산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로 가자. 이때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는 것이고 거소지나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재산세와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납부 방법은 원칙은 고지징수이며 선택적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는 것이며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8번째 종부세 비과세는 따로 하지 말고 재산세 관련 비과세 규정을 뭐 한다? 준용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종부세 정리하는데 딱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분의 정리가 빨리 하면 여러분들은 3분이면 되고 다음 주에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한 2시간 또 걸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